야, 이번에는 이제 그 1957년에 의해서 1960년에 두 번째 세계 공산당 노동당 대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1960년에는 더 많이 늘어났죠. 81개의 공산당과 노동당 대표들이 모스크바에 모여서 모스크바 성명이죠. 57년은 모스크바 선언이라면 이거 이제 모스크바 성명을 채택했습니다. 참고로 이제 세계 공산당 노동당 대회는 당연히 세 번에 걸쳐서 다 모스크바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회주의가 하나의 세계 체제, 자본주의에 대항하는 하나의 세계 체제죠. 세계적 차원의 사회주의 진지가 구축됐다는 거. 소련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회주의 국가에서 경제 건설이 빠르게 진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건설을 통해 세계 혁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내년의 예측이 왔다. 그죠? 그래서 소련의 경제가 발전하고 소련의 지원에 의해서 이제 북이죠, 북이나 동유럽의 경제도 이제 발전하는 과정에 있었다는 거죠. 사회주의 국가, 특히 소련을 말하는 물질적, 정신적 요구를 더욱 충족시키려는 그런 거죠. 그래서 생산, 과학, 기술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다. 소련의 생산력 발전은 사실상 아주 획기적인 것입니다. 러시아의 여러 가지 그 경제적 수준과 이 소련의 경제적 수준을 보게 되면 엄청난 차이가 있죠. 그래서 이 시기에는 이제 소련의 경제 발전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도 파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세계 생산에서 이 사회주의가 이런 식으로 발전하면 자본주의를 넘어설 것이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회주의 체제의 소련 체제의 성공은 자본주의 국가들에게 노동자들에게 사상과 투쟁의 영감을 주고 있다. 소련에서 보통선거죠. 보통선거. 전체 노동자에게 투표권을 줬는데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도 이제 보통선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소련에서 노동자의 삶을 개선시키는 이러한 조치에 영향을 받아서 유럽 같은 데서는 이제 사회복지제도, 그죠? 사회복지제도를 강화를 하게 됩니다. 소련을 중심으로 한 사회주의 체제가 강력해지면서 제3세계 해방투쟁이라든가, 그죠? 그다음에 서구에서의 민주주의 투쟁 등 사회적 진보를 위해 투쟁하는 인민들에게 갈수록 유리해지고 있다. 즉, 사회주의 체제가 없을 때는 지배계급이 마음껏 탄압을 했는데, 사회주의 체제가 있으면 사회주의 체제와 비교가 되죠. 비교가 되죠. 그래서 소련을 찬양 옹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소련을 찬양 옹호하는 이러한 것들을 막으려면 탄압과 동시에 유화책도 써야 되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무자비한 탄압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소련이 바로 이제 어떤 세계 평화, 2차 대전 때 독일이죠. 독일을 패퇴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쳤고, 또 핵무장을 함으로써 미국과 대항하면서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어려운 조건이죠. 그래서 이러한 평화라든지 사회주의, 민주주의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세계적 차원에서 강력한 여전히 진지이다. 소련은 또 이 당시에 코멘콘이죠. 사회주의 국가의 경제 원조죠. 이런 걸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었다. 제3세기를 보면은 중국의 혁명이 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그죠? 세계적으로 제3세기에 영향을 많이 미쳤고, 소련이 그 외롭게 제국주의와 대항했는데, 이제 소련과 중국이 힘을 합해서 사회 자본주의에 대항할 수 있는 이런 세계의 세력 균형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중국 같은 인민민주주의 이 체제는 결국은 인민민주주의를 통해서 사회주의로 넘어가게 되면서 부르주아 이데올로기를 폐지하게 된다. 어쨌든 이러한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는 단순히 이 물적 토대뿐만 아니라 부르주아 사상의 잔존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어떤 정신적인 혁명이죠. 사상혁명. 제도혁명뿐만 아니라 사상혁명이 된 가장 긴 과정이라는 거. 어쨌든 사회주의는 짧은 시간에 경제적인 발전을 했고 이러한 경제 발전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노동계급화가 되면서 노동계급이 이 사회의 주요 세력이 되고 어떤 사회주의적인 인간화를 통해서 정치의식과 성숙도가 높아졌다. 또한 중국을 보더라도 사회주의는 농민을 빈곤에서 구해냈다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자본주의, 기회주의적인 지식인이 아니라 사회주의 지식인이 등장하고 사회주의 개입 경제나 경제 관리도 아, 개선되고 있다. 소련을 필두로 해서 사회주의 민주주의죠. 사회주의의 인권도 여전히 발전하고 있고 국가가 비록 소멸하지 않지만 국가의 여러 기능들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다양한 공동체 기관으로 이전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소련이나 중국과 같이 다양한 사회주의 건설은 세계 사회주의 운동 진영의 어떤 경험이고 모범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소련과 중국의 경험과 원칙은 구체적 조건에 따라서 나라마다 구체화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사회주의 국가는 서로 평등하다. 상대방의 독자성을 인정해주다. 그러면서 상호 지원을 해. 이게 코민테른과 다르다는 거죠. 소련에 대한 완전한 복종을 주장했던 코민테른과 다르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계급적 적대가 쇠퇴함에 따라 민족적 적대, 그죠? 중국의 한민족과 소수민족의 적대 이런 부분도 감소합니다. 더 나아가서 과거 러시아 제국이죠. 러시아 황제, 중국의 황제 이런 거죠. 이러한 군주정 일대보다도 중국과 소련이 사회주의로 전환됨으로 해서 중소의 대립이 완화된다. 이건 이제 중소 분쟁에 대해서 어떤 그 긍정적인 관점에서 중소 분쟁을 극복해야 될 필요성들 이러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후에 중소 분쟁이 더 격화되면서 어, 중국이 1969년 대회에는 아예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사회주의가 된다 하더라도 민족주의 이 부분 이런 부분은 바로 사라지는 건 아니죠.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957년 선언은 민족적 특성을 과도하게 강조를 하고 사회주의 혁명과 사회주의 건설에 관한 보편적인 진리를 벗어나는 것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했죠. 정확하게 시작하고 1960년 성명이죠. 모스크바 성명도 역시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고 사회주의 일반적 원칙과 그 구체적인 구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이든 소련이든 어떤 나라의 사회주의 혁명이나 전술 전략을 기계적으로 복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다른 나라의 것을 무작정 도입할 경우에 그 민족적 특성을 무시하면 프롤레타리아 당은 다양한 계급으로 된 인민 대중으로부터 고립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회주의가의 대외의 정책은 평화공전이죠. 1957년에 이미 확인된 평화공전이죠. 그러면서도 경제적으로는 서로 경쟁을 할 수밖에 없다. 이게 벌써 레닌 시대에 이미 그 확고한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공전은 여러 차례 확인이 돼 있고 제3세계에서도 그죠? 제3세계 비동맹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평화 그죠? 이 평화 부분은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평화적 상황에서 그죠? 전쟁보다는 평화적 상황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더 유리하다. 그죠?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고통받는 게 노동자 민중이죠.
거죠.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사회주의 혁명을 한다는 거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1차적으로 평화로운 조건에서 사회주의 체제가 더 그 혁명으로 나거나 발전으로 나아갈 수 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평가하는데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제 모순 상태, 생산력과 생산 관계의 모순이 극심하다고 있다. 생산력, 현대 과학 기술을 채택하는 것을 자본주의들은 방해하고 있죠. 그래서 뭐 전기차다 그러면 전기차 기술이 이미 오래전에 나왔지만 가솔린 차가 충분히 이 성장하고 발전할 때까지 전기차의 기술을 사장시키고 있다. 또 핵과 같이 핵무기와 같이 전쟁의 수단으로 악용하면서 기술이 인류 자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자, 거대 자본이죠. 자본이 집적, 그죠? 자본의 축적과 자본의 집중. 소규모 자본을 빨아들이는 자본의 집중이고, 자본이 재생산되는 건 자본의 축적이 되겠네요. 그러함으로 해서 독점 자본과 초과 이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대한 자본도 역시 생산의 부정부성, 불안성이 더 심화되고 있다. 과거와 다른 점은 이러한 독점 자본이 농민과 소부르주아, 자영업자, 이 중간층까지도 지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중간층들이 독점 자본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노동계급, 이러한 자영업자, 소생산자들 한편으로는 노동계급에 대해서 경계를 하지만 독점 자본에 대해서도 경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중간층을 획득해야 된다. 유럽과 같은 발전된 자본주의계 수정자본주의와 복지국가를 선언하고 있지만 유럽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빈곤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광범위한 농민의 빈곤이 심각한 상황이죠. 유럽 같은 나라에서는 독점 자본이 자동화 합리화를 명분으로 노동 강도와 노동 착취를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독점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 소수의 독점들이 인민 다수를 착취하기 위해서 국가의 힘을 결합하죠. 국가의 힘. 그래서 독점 자본과 국가가 결합하는 국가 독점 자본주의를 전환되고 있다. 국가 독점 자본주의 이제 유럽에서 삼인주의, 복지국가 이렇게 해서 국가가 독점 자본의 위기를 구해주기 위해서 총수요 정책, 재정 정책을 택하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인 과정은 자본주의가 쇠퇴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수 독점의 이익은 전체 인민의 이익과 적대적 관계라는 것이 이미 드러나 있다. 제3세계에서는 계급적 모순뿐 아니라 민족적 모순도 심화되고 있고 분산 복합제나 전쟁을 통해서 이 군국주의를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고 있지만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 이후에 이제 그 베트남 전쟁이라든지 각종 전쟁을 보더라도 마찬가지죠. 군국주의로 분산 복합체제나 전쟁을 통해서 자본주의의 위기를 지연시킬 수 있지만 구제할 수는 없다. 여전히 제국주의 국가 간 혹은 제3세계 간 자본주의의 불균등한 발전이죠. 불균등한 발전이 제국주의들 간의 내부에서 세력 경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자본주의 체제가 끊임없이 동의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독점 자본주의죠. 독점 자본 제국주의죠. 대국주의. 제국주의는 군국주의로 나가죠. 전쟁을 하나의 소비 수단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군축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냉전을 격화시키면서 군비 경쟁으로 나가고 자본이 소수에게 몰입될수록 즉 독점 자본이죠. 더욱 소수에게 제국주의는 그죠? 서로 자신의 어떤 그 피를 빨아먹을 수 있는 숙주 그죠? 이러한 지배 영역이 좁아지기 때문에 제국주의 사이에 경쟁과 적대감이 강해지면서 전체 제국주의 체제가 불안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세계를 분할하는 각종 통합기구들이 나타나죠. 제국주의 간의 타협, 유럽연합 이런 거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사실은 강한 제국주의 미국이 약한 제국주의 유럽이죠. 유럽에 침투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내부에는 지역주의 간의 경쟁과 투쟁이 있다는 겁니다.
미국에 보게 되면은 미국의 생산력은 매우 높지만 그 생산력을 모두 사용할 수 없었죠. 기술을 다 채택할 수가 없죠. 특히 이 공업 생산 능력, 그죠? 경공업이라든지 일반적인 생산 능력은 만성적인 부족 상태이기 때문에 이- 일본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이런 데로부터 수입하게 되죠. 그래서 저가 공업 제품의 생산 능력이 부족이다. 인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경공업 제품이 생산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군비를 지출하고 있죠. 군비를 지출해서 강제로 경제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인구 증가율, 그죠? 인구 증가율보다 경제 성장률이 더 낮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와 같이 제3세계를 약탈해서 자신의 발전을 지탱하고 있고 이 자신의 지배를 위해서 각종 군사 블록과 경제 원조를 하고 있고 심지어 나토나 유럽연합에서 보듯이 미국인 다른 선진국의 주권까지도 침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립국에서는 친미 정권으로 하기 위한 전복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은 사회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민족해방운동, 노동운동 이런 것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미국의 주도 아래 제국주의자들이 어떤 그 반동적인 동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다. 경제적 비중이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고부가치 산업이라든가 군사 분야에서는 여전히 이 반동의 어떤 사령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민들을 탄압하는 국제 헌병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도 인민의 적이라는. 미국을 지도자로 하는 제국자들은 애식민지죠. 애식민지를 영토 식민지를 그대로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식민지 통치 방법, 대리 정권을 내세운다든지 이런 거죠. 대리 정권을 내세운다든지 경제적 결정권을 빼앗아가는 그 조약을 맺는다든지 이러한 새로운 형태로 제국주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고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경제 원조라는 거죠. 경제 원조를 명으로 해서 한국이나 일본의 경제를 밀면서 군사동맹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유럽의 마샬 플랜도 역시 같은 거다. 새로운 형태의 종속. 세계 곳곳에서 이 시기에 보면 이제 인민들의 투쟁이 성공하고 있다. 1960년을 기준으로 해서 식민지가 많이 해방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공산당은 이제 이러한 평화를 위한 투쟁을 자신의 임무로 내세우고 다양한 대중조직이죠. 이런 게 침투해서 이들과 같이 공동으로 연대 투쟁을 할 것이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제국주의가 만약에 전쟁을 시작한다면 그거를 거꾸로 자본주의를 쓸어버리는 그러한 전쟁으로 잡을 것이다. 각 나라의 사회주의로의 가능성은 각 나라의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기본적 원칙은 같다. 혁명은 지원될 수 있지만 수출될 수 없다는 거죠. 강요할 수 없다는 거죠. 각 나라의 내부의 모순에 따라서 혁명의 길이 다 다르다는 거죠. 노동계급이죠. 노동계급의 조건뿐만 아니라 지배계급의 탄압 방식에 따라서도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 식민지에서도 반드시 무력 투쟁뿐만 아니라 비군사적 방법으로도 독립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식민지에서는 민족민주 전선이죠. 사회주의 세력뿐만 아니라 민족해방 세력, 민주주의 세력 이런 것들이 힘을 합해서 제국주의와 봉건주의 잔재를 반대해야 된다.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과 같다. 그 진보적 세력들이 이 단결을 해서 사회 개량적, 그죠? 사회 개선적인 부분, 이러한 부분 반드시 혁명이 아니더라도 개량, 개선 이러한 것들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완전한
봉건제의 폐지, 그죠? 외국 독점 자본의 추방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 일반 민중들의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 노동동맹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농업혁명이 필요하다는 거죠. 민족 부르주아지는 그 노동계급과 제국주의 사이에서 눈치를 보고 있죠. 이들을 그 중성화, 중립화하거나 필요하다면 노동계급적으로 땡겨올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민족 부르주아들이 민족해방운동, 즉 제국주의에 맞서는 투쟁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이런 민족 부르주아의 성격은 경우에 따라서는 보수적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진보적이죠. 그래서 이들이 진보적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봉건제와 타협하거나 제국주의와 타협할 때는 이들을 비판, 견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계급 관계와 민족 관계의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국주의, 봉건주의, 인민 사이의 모습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제3세계에서의 사회적 모순은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 비해서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제3세계에서는 민족민주혁명이죠. 애국적 세력, 민주주의적 세력, 이러한 것들이 이제 사회주의 세력과 힘을 합해서 그 진정한 민족적 독립과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가 그래서 이제 진정한 민주주의 혹은 진보적 민주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된다. 공동전선, 통일전선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되고 그러한 공동선 통일전선의 그 전면에 이 공산주의 세력이 이 전위로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제국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고립하고 이러한 공동전선을 와해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민주당 세력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들이 때로는 제국주의와 손잡는데 이들이 제국주의와 손잡지 못하도록 이들의 그 하층 대중, 노동자 대중을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땡길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회주의 대중들이 자본주의에 반대하는 반자본주의 투쟁에 나서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은 사회민주주의와 이념적으로 차이가 있지만 그렇더라도 노동운동과 반제국주의 투쟁에서 이들과 같이 해야 될 그죠? 그런 것들 특히 대중 사회민주주의의 영향권에 있는 노동자 대중이나 사회민주주의 일반 당원들 이러한 당원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편으로 땡겨야 된다. 노동조합도 마찬가지죠. 그 상층부는 사실 개선의 정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 하층부는 그렇지 않다. 전 세계의 투쟁을 보면 제3세계에서 반제 투쟁이나 민족해방 투쟁 있죠. 그다음에 어, 그 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 반전 투쟁, 계급 투쟁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족해방 투쟁은 전후 15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40개 해방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1960년 회의 당시죠. 회의 당시에 공산당이 87개국에 있다. 3,600만 명의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승리를 해서 나아가고 있는 이러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제3세계에서 이러한 민족해방에 사회주의 세력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죠. 앞장을 섰다. 그 사회주의가 민족해방 문제에 대해서 무심한 건 아니라. 따라서 이런 민족해방 운동은 제3세계뿐만 아니라 선진국의 노동계급으로부터 강력한 지지를 받아야 되고 선진국 혁명의 주체인 노동계급과 제3세계 혁명의 주체인 민족민주 세력이 같이 연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오늘날 사회주의가 날로 확장되고 자본주의가 약화되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을 뒤집는 거는 불가능해졌다는 거죠. 사회주의를 분열시키려는 여러 제국주의의 노력도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1957년 모스크바 선언이죠. 모스크바 선언에서 이미 평화적으로 인한 혁명적 길, 그죠? 이걸 그 이후에 이제 60년 성명에서는 더 굳혀야 되는데 다양한 계급과의 인민연선, 여러 정당과의 단결, 그죠? 부르주아 민주주의에서 다수의 국민이 의회에서 확고한 다수를 차지할 때, 즉 내전 없이도 혁명이 가능하다는 거. 또한 각종 법률에 의해서 국회 법률에 의해서 생산수단을 국민의 손에 이전할 국유화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회 투쟁은 단순한 의회 입법 투쟁뿐만 아니라 의회와 연결된 의회 밖의 대중 투쟁이죠. 그래서 원내 투쟁과 원외 투쟁의 결합이라는 정세의 변화 속에서 평화로운 사회주의의 이행도 가능하지만 언제든지 착취계급은 이러한 인민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할 때 비평화적인 이행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평화적인 이행에만 몰두해서는 안 된다. 레닌의 역시도 지배계급이 자발적으로 권력을 포기하지 않다. 평화적 혁명을 도모하지만 지배계급의 반동적 반동에 대항하는 어, 경우에 따라서는 비평화적인 혁명도 배제할 수 없다. 어쨌든 간에 사회주의 국가가 날로 강성해지고 중국과 소련이 핵무장을 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세계 대제연은 사실상 일어나기 어려운 거죠. 어려운 것이다. 물론 두 차례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여러 국가들이 해방이 됐지만 이후에 사회주의 혁명에 있어서 반드시 세계대전을 거쳐야 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미 사회주의 체제가 강력해졌다는 것. 이것은 과거와 다르다. 과거의 마르크스 레닌주의자 역시도 반드시 전쟁을 거쳐야지만 혹은 무력혁명을 해야지만 된다고 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은 더욱더 평화로운 혁명이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그렇죠? 군축이 되게 중요해요. 특히 소련의 입장에서는 무기 경쟁은 국가의 자원을 낭비하게 만들기 때문에 미국과의 군축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가 강력해지면서 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어떤 일정한 균형을 얻고 있죠. 이러한 균형 속에서 자본주의 국가에서의 혁명도 수월하다. 즉, 자본주의 국가들이 소련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소련의 눈치를 보죠. 그래서 자본주의 내에서 혁명은 소련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식민지에서는 더욱더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들은 이런 식민지의 노동자 농민의 그 민족해방운동을 지지를 한다는 거죠. 지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주의 내부의 문제에 보면 여러 국가에서 승리하고 크루셰프가 비판한 개인 숭배, 스탈린주의죠. 스탈린주의가 제가 그래서 스탈린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내용을 실은 겁니다. 그래서 막스레인주의는 개인의 독재, 개인의 독주가 아니라 집단적 지도죠. 개인적 지도, 집단적 지도 이거를 확인해야 돼요. 크루셰프의 입장이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개인의 독주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 모택동이라든가 김일성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여전히 이제 스탈린주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루셰프와 대립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유고슬라비아의 독자 노선에 대해서는 비판이 나왔고, 유고슬라비아 같은 탈소련의 수정주의죠. 그리고 여전히 스탈린주의를
고집하려는 중국이나 어떤 조선 이런 거에 대해서도 경계하는, 그죠? 경계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러한 사회주의 세력이 공산당뿐만 아니라 아,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세력과의 연대, 그죠? 이게 민주적이고 진보적 민주주의가 여기서 나올 한국의 진보적 민주주의가 그냥 땅에서 그냥 떨어진 게 아니라 2차 대전 때에는 이제 반파쇼적인 진보적 민주주의였고, 그다음에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얘는 어떤 경제적면서 민주적인, 그죠? 사회주의로 점진적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의미의 진보적 민주주의. 그래서 이러한 진보적 민주주의는 점진적이지만 궁극적으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코뮤니즘도 역시 진보적 민주주의, 그죠? 점진적인 개선, 유럽 코뮤니즘도 이러한 선언에 기초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